들어가는 셔츠. 지금부터 138차 최고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민을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정동영 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태풍 뒤에 한가위 평안한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끝나니까 언론에서도 전화를 걸어서 묻는 추석 민심이 어떻느냐고 질문합니다. 명절 때마다 있는 질문인데 이번 추석도 예외 없이 IMF 때보다 더 어렵다 하는 하소연이 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장사해서 먹고 사는 분들이 이제 살만하다 하는 소리가 나오면 아마 좋은 정치의 시대가 열렸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분명 좋은 정치의 시대가 아니라 분열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정치라는 게 원래 통합 기능이 본질인데 정치의 국민 통합 기능은 저리 가고 갈갈이 국민의 마음을 찢는 분열의 정치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추석 전부터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을 살리는 민생이 우선이다. 조국보다 민생이다. 하는 저희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정기국회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갑니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해야 할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통합의 정치로서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뿌리도 정치에 다 있고 대결과 쟁투의 정치를 타협과 양보 그리고 합의 민주주의로 이끌기 위해서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하고 이것은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또 선거제 개혁이 완수되는 날 또 민주평화당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우리가 거리에서 만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700만 명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1년여 전부터 여야 각 당이 5건의 법안을 제출했고 가장 최근에는 민주평화당의 조배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도 아닙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지위와 그리고 국가의 보호, 육성, 지원을 명문화하는 근거 법률입니다. 지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부수적으로 소상공인이 한 줄 달려 있긴 합니다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규모나 업종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국회가 또 정부가 직무유기해온 것을 바로잡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초에 소상공인 연합회
하례회, 신년 하례식에서 당시 5당 대표가 전원 참석해서 전원이 소상공인 기본법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이 허언이 되지 않으려면 여당부터 움직여야 합니다. 내일 이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올 정기국회 입법 과제들을 설명하게 될 텐데 반드시 소상공인 기본법 통과를 약속해 주기 바랍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대표도 이 소상공인 기본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내일 소상공인연합과 국회에서 소상공인 기본법 처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700만 소상공인과 민주평화당이 함께 소상공인 기본법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인간의 자유의 역사, 자유주의의 역사, 그리고 민주공화정의 역사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뿌띠 부르조아라는 게 장사하는 상인들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의 시장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계몽사상가들의 만민평등사상이 결합돼서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는 유명한 명제가 있죠. 도시의 공기가 자유를 만든다. 그것이 자유주의 역사의 출발인데 바로 거기서 말하는 도시는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와서 장사를 생업으로 삼은 소상공인들의 분주한 일상이 자유주의의 태동의 그 씨앗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만일 4.19 혁명이나 6월 항쟁이 소상공인 중심의 혁명이었다면 한국 사회는 소상공인 중심의 사회가 됐을 것입니다. 학생들이 주체였기 때문에 결국 그 혁명으로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라도 소상공인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화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 민주평화당은 소상공인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민생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배숙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편안한 추석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추석 민심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정치권은 그만 좀 싸워라. 정치를 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이 민심의 뜻이었습니다. 이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하고 정치로 풀겠습니다. 올해 대기업 세법 중에서는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리서치의 의뢰에서 조사한 결과 주요 대기업의 33.9%가 신규 채용을 줄인다고 답했습니다. 채용을 늘린다고 대답한 기업은 17.5%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감소는 7.5% 커지고 증가는 5.1% 준 것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고용 능력이 이렇게 줄고 있는데 정부는 내년도에 국가직 공무원을 18,815명 지원하고 그리고 임금도 2.8% 인상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12,379명, 올해 17,616명의 지원 규모보다 더 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지원 규모는 역대 최대입니다. 일자리 지표는 공공일자리 취업만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장은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직 공무원은 역대 최대로 채용합니다.
이런 채용 구조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정부는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혁신 개혁을 과감하게 뒷받침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공무원 증원에 앞서서 공공부문 개혁을 과단성 있게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시장 개혁과 공공부문 구조 조정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미래는 암담합니다. 야당의 말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브리핑이나 포토라인 촬영도 금지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청문회 기간 동안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피의사실을 흘렸다고 비판했지만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 브리핑까지 없애면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해서 국민은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정권 자신을 위한 검찰개혁입니까? 조국 블랙홀은 조국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될 때까지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은 미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우회상장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조국 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 PE 사모펀드 블루포어밸류 1호는 펀드 납입금의 대부분을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인 웰스 CNT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코링크 PE는 비상장사인 웰스 CNT를 상장사 WFM과 합병한 뒤에 우회 상장을 통한 시세 차익을 도모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이 잘 살펴보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 대한연대의 박지원 의원께서 우리 몫을 차지하기 위해서 대권에 도전할 생각이고 김종필이 DJP 연합을 통해서 40% 몫을 차지했던 지혜를 받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대권 우회 상장론입니다. 박지원 의원의 대선 우회 상장 발언은 호남 유권자들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호남 유권자들은 그런 꼼수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정치인에 투자할 권리가 있습니다. 박 의원의 발언은 큰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도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현 최고위원이 구도 발언에 있겠습니다. 추석 민심은 그만 좀 싸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촛불 민심을 저버리고 조국 사태를 불러온 민주당도 더 문제가 많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타도하겠다는 자한당이나 바미당도 다 똑같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주평화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명분 없는 탈당으로 분열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면서 힘을 내라는 응원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제발 정치가 정치인들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양극화와 지역격차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불공정과 불공평이 점점 노골화되면서 분노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가 양극화와 지역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더 불공정한지 누가 더 승자독식의 전쟁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싸우는지 못난이 싸움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헬조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정치를 극도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탈출의 실마리를 민주평화당이 풀어가야 합니다. 거대 양당은 진영 논리에 휩쓸려서 국민을 동원할 뿐 국민의 피폐해진 삶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바미당은 태생부터 유권자의 뜻을 배신한 보수당으로서 개혁 민심을 담을 수 없습니다. 대한연대는 아무런 대안 없이 명분 없이 범호남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의당도 조국 사태에서의 정의롭지 못한 태도로 실망을 주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가치와 명분과
정도를 지켜왔고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호남과 소상공인과 청년과 부동산 약자 등 약자들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더라도 승자 독식의 싸움 정치에 매몰되지 않고 문제 해결의 현장에 있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작지만 희망이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그것이 제가 밤이단의 당적에 묶여 의정 활동에 큰 제약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리고 더 자랑스럽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김종구 최고위원님의 의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앞서 대표님과 원내대표 또 경제 복고산업 국민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에 대해서 논하였습니다. 저도 전주에 경제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극복 방안에 대해 지적 및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권은 국정 운영을 잘했다 그랬다가 그 정권의 평가 성적표가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성적표가 좋아야 하는데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환경경제인연합회 발표 2018년도 한국 GDP 국내 생산 대비 정부 부채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3위입니다. 아르헨티나, 중국, 한국 다음입니다. 물론 부채를 논할 때는 자산 규모를 감안해서 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과 국제통화기관 통계 자료를 활용해 국가별로 비교해서 보면은 세계 42개 중 평균 잠재부채 77.4%인데 한국은 159.7%로 평균 1.1보다 높습니다. 잠재부채가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브라질 한국뿐입니다. 분석 결과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이에 따른 연금 및 보험 의료비 지출 등 심각함을 고려해 안정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는 지난해 97.7%로 43개 국가 중 7번째 높습니다. 이는 1999년 이래 최고치고 가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높을수록 빚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커진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내 기업 부채 지난해보다 6.4% 증가, 이자 보상 비율 영업 이익 대비 부채이자 그러니까 2017년보다 18년 늦었습니다. 이는 올해 상장기업 영업이익이 줄어든 탓입니다. 18년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상장기업 이익이 줄어든 탓도 있습니다. 과도한 부채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용 위험을 키워 경제의 건전성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는 부채 비율 증가 속도를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채는 위기 시 경제를 떠받는 버팀목이 되도록 안정적 관리와 일을 해야 됩니다. 전년도 기업인이 해외 투자 비율이 45%입니다. 기업을 해외로 떠나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일자리가 없습니다. 정부 노력의 총량보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배 최고위원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20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밖에서 국회를 봤던 시각들이 내 안에서 활동할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법안 문제인데 지금 각 상임위마다 보니까 처리 못한 법안들이 많게는 뭐 2,000개 이상, 한 몇백 개 이상의 법안들을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비쟁점 법안들은 우선적으로 처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못 미치고 있고, 쟁점 법안들은 거의 처리를 좀 못하고 있어요. 이건 국회의 기능 마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평화당이 뭐 둘로 쪼개져서 좀 어려운 상태이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하고 과거에 연대해가지고 캐스팅 보드를 지고서 충분히 법안 처리 같은 것들을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3 세력들이 모여서 법안 처리를, 특히 중요한 쟁점 법안들도 이번에 좀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들에 관한 문제라서 죄송합니다만 5.18 문제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 앞에 천막 농성을 5.18 관계자들이 지금 218일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서너 가지의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농성을 했는데, 특히 5.18 역사 왜곡 처벌법 문제하고 또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 그리고 망원 의원들 국회에서 제명 문제, 그리고 이제 지만원이 즉각 구속, 이 네 가지 정도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하나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청와대나 또 여권 쪽에 저희들이 최소한 그럼 좋다, 다른 건 국회로 넘어갔으니까 국회에서 처리할 문제지만 지만원 구속 문제만큼은 이 정권에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광화문 내거리에서 고성능 스피커를 틀어놓고 북한군 600명이 5.18 때 내려와가지고 5.18을 주도했다고 지금 마이크를 대놓고 저렇게 매일 하고 있는데, 저 현행법으로 그거 하나 왜 처리 못하냐고 굉장히 불만들을 터뜨렸었는데 의지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민주평화당에서 농성에도 참여하셨고 그동안에 관심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건 참 고마운 일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민주평화당을 선택하게 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집권당 관심 없어요. 야당 비교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당이 좀 마무리하면서, 물론 소수 정당의 한계는 있지만 잘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문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상당히 오래 전에, 거의 1년 6개월 전에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출범은 못하고 있어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진상조사위원이 지금 9명인데 여권에서 4사람, 국회의장이 1사람에서 과반수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의 추천인자들을 뭐 자객이냐 없냐 하면서 사실상 지금 여권에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 핑계대고 있고. 그리고 그 특별법에 보면은 집권 여당이 4명이고 9명 중에서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해서 5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나머지 4명은 교섭단체 내지 비교섭단체명으로 목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에서는 한 사람도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이 3명, 바른미래당이 1명, 그래서 9명을 지금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비교섭단체에서도 충분히 그때 당시에 협상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못했던 것이 조금 아쉽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그런 문제도 좀 알고 계시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면 모두 발언을 모두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